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에 대한 개념을 크게 바꿔놓고 있는데요. 전에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았던 탱크가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KBS 김용준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용준 기자는요. 국방부와 통일부를 올해 출입한 국방 전문 기자를 꿈꾸는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현대전이 바뀌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네. 사실은 기갑부대를 보병이 상대한다. 이건 네. 자살행위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분명히 보병과 탱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이 좀 바뀐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제 뭐 전략 전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번 그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새롭진 않을 텐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지금 러시아군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큰 원인이 보병에 있다라고 보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요인, 선전하고 있는 요인 역시 보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군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사실 지금 수많은 지금 러시아군 전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보병용 대전차 화기에 초토화되고 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지금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동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차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보병에게 속수무책 당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병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대전차 화기에 따른 미사일 이거를 갖고 있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결국 보병입니다. 그럼 그 보병들이 정말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전차들을 상대로 그 대전차 화기를 쏘려면 몇 가지 그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정확한 타이밍에 전차의 정확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전차 화기를 쏴서 맞춰야 그게 격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 타이밍까지 보병이 아주 잘 훈련된 상태로 은폐나 엄폐를 하면서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화기 운용하는 건 기본일 테고 능력은요. 근데 이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보병들은 굉장히 제 역할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보고요. 반대로 러시아군 보병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 전차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다.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화기를 이용할 때 그 매복을 많이 한단 말이죠. 보병들은. 그러면은 전차와 보병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야 돼요. 이거를 전술용어로는 보전 합동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군은 지금 이게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를 들고 있는 보병을 러시아군 보병들이 제압하지 못하니까 러시아군의 전차나 장갑차들이 속수무책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차나 장갑차가 파괴되니까 보병을 지킬 수 없다 보니까 러시아 일반 보병들도 후퇴하거나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국 전쟁은 깃발은 보병이 꽂는구나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에도 사실 이런 대전차 미사일들 같은 건 발달해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제블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위치 노출이 안 되도록 잘 만들어졌다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래도 대략의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집중 포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전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건지 진짜 목숨을 걸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런 제블린 같은 대전차 화기를 통해서 이 전차에 대해서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작전 운용 능력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평소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오는 것 같다. 반대로 러시아군은 세계 2위의 군사력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허술하네. 네. 라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뭐 단적인 예로는 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징병제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고 12개월이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짧은 복무 기간을 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시켜볼만 하면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원하는 전쟁이 아닐 거예요. 공격을 하라고 하니까 가는. 그러니까 징병제 단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생각보다 이 무기를 다루는 능력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정신 무장도 좀 상대로 덜하고. 근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나서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집되는 거죠. 그동안 갖고 있던 전력의 2배, 3배 이상으로 막상 싸워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잘 훈련되어 있는 집단이구나라는 게 여기서 여실히 좀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좀 다른 점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탱크 하면 네. 2차 세계대전 때 영화들을 보면 이 정말 강력한 무기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과거와 달리 탱크라는 게 진짜 값비싼 일종의 고철덩이다 이런 얘기까지 러시아군한테는 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다른 나라 탱크들도 이제는 정말 달라진 건지 러시아의 탱크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탱크로 불리는 뭐 자주포랄지 전차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 장갑차 포함해서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 전략에 또 전장에 쓰였을 때 효용성이 과거 2차 세계대전만큼 되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더라도 영화 한 장면마다 전차가 걸리지 않는 장면이 없을 정도로 주력 어떻게 보면 상품이었는데 지금의 전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차 무용론 또다시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게릴라전이나 시가전에서는 여전히 전차가 굉장히 실력 발휘를 하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적인 요인. 우리 아군의 전차나 장갑차가 내 뒤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반대로 이게 없거나 격추되면 굉장히 심적인 공포심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시가전과 게릴라전에서는 통하는 전차, 탱크이긴 하지만 전쟁의 개념이 지금 바뀌었다. 첨단전, IT 전쟁, C4I 체계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전쟁이다 보니까 지금은 전차로 밀고 들어가서 진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중 제공권을 먼저 확보를 해서 지상전에 같이 녹아드는 그런 전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러시아군은 그런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전장 환경과 전쟁 요인들이 탱크로 밀어붙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법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만큼의 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전쟁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 네. 그래서 참호 1m를 가기 위해서 몇천 명이 죽는 그런 참호전이었잖아요. 네네. 2차 세계대전은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전차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현대전은 다시 보병이 되는 겁니까? 이제 보병이 정말 중요한 세상이 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보병이 중요한 세상이 다시 온다라기보다는 제병 합동 전술 그러니까 이제 제공권을 먼저 장악한 다음에 장악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공중에서 보병 또 기계화 보병 뭐 장갑차 그다음에 뭐 나아가서 미사일 부대까지 표적을 정밀하게 제공해 주는 것들 그를 바탕으로 해서 보병과 화력전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합동 전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보병의 가치는 오히려 조금 달라진 개념이 됐죠. 먼저 공중전을 확보한 이후에 실력 발휘하는 보병으로 거듭났지 과거의 보병의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땅에서 깃발을 꽂는 그런 개념의 보병과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탱크의 몰락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러시아군의 허술한 지휘 체계나 부실한 보급 체계 이게 불러온 탱크의 몰락이지 전반적인 현대전에서 정말 탱크의 몰락이냐 과연 이 탱크 무용론 이 정도까지 가기는 조금 아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현실 파악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저는 짚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허술한 지휘 체계 러시아군에서 지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의 이 전차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 지휘자들이 기본적인 전술 개념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근데 러시아는 꽤 전쟁 이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환경을 너무 얕잡아 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사전 조사가 안 된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이 시기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이나 러시아 이제 접경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라스푸티차라는 그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해빙기 딱 요맘때 봄이 되면 봄이 가까워지면 이제 이 일대가 이제 그 얼음들이 녹고 빙하가 녹으면서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차량이든 뭐 그 무엇도 말할 것도 없이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진흙탕벌이 돼요. 그러니까 늪과
뻘의 약간 중간지대처럼 이동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 상황까지 지금 끌고 오게 한 이 자체로 지휘부들이 실기를 했다. 저희가 뭐 러시아군이 선전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러시아군이라면 이때가 오기 전에 밀어붙였든 아니면 이때를 대비해서 뭔가 보완책을 내놓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휘 체계가 아주 되지 않다 보니까 전차가 기동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급 체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뒤따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째어째 해서 그 우리 뭐 장비, 군수, 보급, 물자 이 차량들이 왔다고 쳐요. 근데 이게 왔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현지에서 막상 오니까 전차에 고쳐야 되는 부속품이 없거나 아니면 망가졌거나 엉뚱한 장비를 갖고 오거나 뭐 이렇다고 해요. 그 말은 지금 러시아 군내에 우리의 정말 과거에 좀 후진 군 시절에 있었던 군수 보급 물자를 팔아먹거나 빼돌리는 이런 군내 부정부패도 꽤 만연해 있는 거다. 왜 그러지 않고서 있어야 될 부품이 없을 이유가 없고 똑바로 와야 될 부품들이 고장난 불량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능한 지휘체계 플러스 그다음에 군수 보급 수송장비 물자의 부정확한 조달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자금의 러시아군의 지금 탱크 전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러시아군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뉴스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모스크바 함,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함,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한 전투함인데 이게 격침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전에서 가장 최근을 꼽자면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서로 전쟁했을 때 그때 기함급 전투함이 침몰했을 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아르헨티나 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 러시아 그러면 군사 강국이라서 정말 기함이 침몰할 줄 몰랐단 말이죠. 그렇죠. 이 모스크바 함 기함, 이 기함의 침몰이 갖고 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 쇼킹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일반 함정도 아니고 기함이거든요. 기함 이것도 그 흑해 함대 러시아의 그 함대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스크바 함대 이게 침몰했다. 러시아군은 아직까지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화재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다. 그로 인해서 사실 사상자도 없다고 부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한 30여 명 된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포함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넵튠이라는 지대함 미사일 2발로 격침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뭐 저도 그렇고 후자가 더 맞지 않느냐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쨌든 뭐 침몰했던 자체로 모스크바호와 러시아 해군의 굉장한 수치고 뼈아픈 대목인데 만약에 이 폭발로 인해서 화재로 사상자가 나오고 침몰했다면 뭐 이런 말 하지만 정말 못 팔린 얘기입니다. 해군 러시아 해군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해군도 그렇고 해군의 기본이 함정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응하는가 이 훈련인데요. 그게 1번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빡세게 하는 훈련인데 암만 폭발이 나서 화재가 났다고 해도 이 모스크바호 만재 배수량이 10,000톤 넘어가는 거를 가라앉혀요? 그랬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고요. 만약 후자 미사일로 격추됐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걸 가정을 말씀드리면 이 모스크바호가 러시아가 아무리 자랑하는 기함이지만 1982년생 4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려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뭐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어뢰 그다음에 다연장 함포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달고 있고 뭐 레이더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노후화된 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그 넵튠이라는 지대함 미사일이 사실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지대함 미사일인데 그 2발로도 격추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 또 하나가 이게 미사일이 오면 이런 기함들은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탐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탐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구나. 무슨 말이냐면 모스크바호에 잘 보면 그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레이더가 달려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한 7, 8개 되는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날로그식이에요. 그러니까 뺑뺑뺑 이렇게 분당 몇 번씩 돌면서 주변에 것도 탐지하는데 그 탐지하는 것들이 워낙 레이더가 많아요. 그러면은 장비가 아무리 탐지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통제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격추당한 게 기만용 미사일이 아닌 기만용 뭔가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날려서 거기에 레이더들이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심 한 2에서 3m로 아주 얕게 날아오는 지대함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해서 여기에 팔려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아날로그식 레이더를 막 수십 개를 달아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날로그식으로 입수를 한 탐지 자산들을 정보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본인의 모스크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함정들에게도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함내 전투 정보실에 기술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트레이닝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지대함 미사일 두 발에도 격추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형 전함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기보다는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구형 대형 전함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모스크바호가 가라앉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역시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현대전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을 막 뿌리채 흔들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혹시라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냐. 이러다 보니 또 중국의 전력에 대한 분석도 많았고요. 네. 그러면 러시아 탱크 부대가 이렇게 생각보다 무기력한데 중국이 자랑하는 탱크 부대, 또 탱크 부대를 모아서 만들어진 탱크와 기갑보병, 포, 방공 부대까지 합친 합성여단,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핵심 전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합성여단, 탱크를 중심으로 한 이 합성여단의 어떤 전투력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번 전장의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합성여단이라는 게 구소련 그리고 뭐 러시아군 현재 체제도 마찬가지로 일부 이런 부대 개편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야심차게 2015년인가 제 기억에 그때부터 이제 합성여단 체제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갖췄다고 하는데 원래 원조는 러시아인 거죠. 그렇습니다. 합성여단. 네. 그래서 합성여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이 여단급 대대급이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존의 뭐 구형 과거식을 보면은 이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뭐 여단과 합쳐서 사단이 같이 움직여야 하나의 단일한 작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깨는 게 합성여단의 장점이고 특징이고 또 하나는 합성여단 내에 있는 부대끼리 요렇게도 합치고 요렇게도 합치고 이렇게도 합쳐서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모듈화된 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엉덩이가 가벼워지고 지휘체계가 단순해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편제를 바꿔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인해 정술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군에서도 드러난 문제이기도 한 게 과연 이렇게 합성 여단을 축으로 하는 중국에서도 감당이 되겠는가? 과연 이런 식의 부대 운영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합성여단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하나는 서로의 작전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서로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합성여단 안에 있는 다양한 부대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부대가 보병 대대면 보병 대대에 있는 뭐 박격포, 그다음에 갖고 있는 화기들, 그다음에 동원될 수 있는 증원, 뭐 전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만 알면 됐는데 이제는 방공, 그다음에 항공, 뭐 나아가서는 무인기, 뭐 포병 보병 말할 것도 이런 전력들을 서로가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이렇게 합쳤을 때 그리고 한계점까지 알고 있어야 얘네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내부대 하나의 것도 파악하고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대대에 있는 이런 장비와 전술과 한계점까지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연 능력이 되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휘 체계가 비교적 간략해졌다고 하지만 이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과연 디지털화가 정말 돼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아날로그식의 그 통신이 아니라 디지털로 입수한 수많은 정보를 자동으로 딱 분석해서 그 각계 요소에 필요한 부대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또 보고 재병과들이 임무 수행할 때 그 C4I 체계를 보고 해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를 때리면 되는구나 여기를 후퇴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기민하게 디지털화된 정보 처리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사실 뭐 전력이 같진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이 합성여단도 무용론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움직이고 지휘 체계가 돌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기본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막 걷고 있는 사람한테 재활 치료를 통해서 갑자기 뭐 뛰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해서 중국의 합성 여단도 상당 부분 허수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김용준 기자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저는 사실은 탱크에 무덤이 된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이제 보병의 재발견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정보전이고 그렇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이 혁명이 뒤에서 딱 받쳐줘야 맞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앞으로 그럼 세계 각국의 부대 편제라든가 뭐 국방 전력 투자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명령 체계가 일단 일사불란하지 않고 부대 간 그 보안 통신 연결을 제대로 이루지 않다 보니까 이 정밀 유도탄의 공격 실패 사례도 지금 다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 전력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관해서요. 뭐냐면 최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전력 투자를 각 나라마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거 좋아요. 이번에도 뭐 최근에 러시아도 본인들이 개발한 최첨단 그 ICBM을 한번 시험 발사하기도 했었고, 근데 러시아군에서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최첨단 그 무기를 개발을 하면 뭐 하냐 하는 것들. 무슨 말이냐면 그걸 실제로 실전화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의 후속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 상용화. 그러니까 뭔가 최첨단을 하나 만들면 그에 따라서 인력이랄지 장비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 투자가 된 다음에 상용까지 돼야 되는데 마치 이제 좋은 물건은 만들어 놓고 박물관에 전시만 해놓고 실제는 못 써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 전력 투자가 최첨단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걸 만들면 그걸 실제로 상용해서 쓸 수 있는 후속 국방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투자의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대 편제 얘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계화 보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과거에 뭐 보병 따로 전차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과연 보병이 기계화와 한 몸으로 움직일 때 제한 사항은 없었는가? 예를 들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전차 공격을 할 때 혹은 받을 때 같이 이제 따라가는 보병 전력이 그 날아오는 대전차 화기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 요격시키거나 그런 장치들을 러시아군이 이제 쐈을 때 주변에 있던 보병들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일부 피해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보병을 좀 띄어서 작전을 운영해 보니까 제대로 또 요격이나 대전차 화기를 피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막상 이제 전술을 펼쳐 보니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건지도 명확하게 이번에 요소를 도출해야 된다.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런 전장 환경과 이번에 사례들을 보면서 최첨단에만 투자하자 뭐 신무기를 만들자 이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자 무기 소요 뭐 재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찰을 붙일 때도 여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따른 후속 보완해야 될 투자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첨단 무기만 개발할 게 아니라 전력화 과정, 전력화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왜 탱크에 무덤이 되었는지 일부에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 과연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얼마나 이 재무장 열풍이 불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인데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